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구강내과 전문의 연세퍼스트 구강내과 치과의원의 우건철입니다. 오늘은 120세 시대에 여러분들의 그 수명을 이제 몇십 년을 연장시킬 수도 있는, 그리고 삶의 질을 연장시킬 수도 있는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즉시 가야 할 구내염과 구강암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입안에 뭔가가 생겼을 때 이 병원을 가야 될까? 이제 고민해서 오시는데 실제로는 별거 아닌 경우들도 있고, 또 이거는 별로 불편하지 않으니까 안 가도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 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 암인 병소인 경우가 있습니다. 구강에 생기는 암은 굉장히 삶의 질과도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혀나 이제 턱에 암이 생겼었을 때 그것을 제거하고 재건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혀나 턱의 기능과는 또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삶의 질에서 우리가 발음을 하거나 음식을 삼키거나 사람들을 대면하는 이 얼굴과 구강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또 삶의 질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즉시 병원으로 가야 될 수 있는 구내염, 구강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괜찮을 거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임상사진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의학적, 교육적 목적을 통해 위에 그 실제 임상사진들이 좀 나옵니다. 미리 양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사진을 보실 텐데요. 별것 아닌 그 구내염으로 보이지만 이 환자분은 암으로 진단이 되신 분입니다. 혀 좌측에 있는 저 흰색 병소인데요. 저런 부분들이 어떨 때 암으로 의심할 수 있는지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네, 먼저 구강암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강암은 2020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4,064건이 발생됐으며, 우리나라에 2022년에 한 28만여 건의 그 전체 암이 발생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1.5% 정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20대 암 중에서 12위 정도의 순위를 가지고 있고요. 남성 암 중에서는 10번째 순위로 랭크된 암이 구강암입니다. 남성과 여성에서 호발 비율은 남성이 2배 더 높고요. 또 호발 연령은 50에서 70대 중년 이후에 호발이 많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강암은 사실 발견하기가 어려운 암은 아닙니다. 저희가 내시경을 생각해 보면 그 좁은 시야각으로도 우리 위 식도나 위로 들어가서 또는 대장으로 들어가서 안 좋은 부위를 찾아내고 조직 검사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강암도 봤었을 때 눈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져볼 수도 있고 뭐 냄새를 맡아볼 수도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조기에 발견하기가 굉장히 쉬운 편이고요. 그렇게 조기에 발견했었을 때 5년 생존율이나 예후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혀나 입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주변에 생기기 때문에 또 암이라는 조직이 좀 넓게 제거를 해야 되는 그 질환의 특성상 제거를 했었을 때 이 재건을 하게 되면 그 기능이 예전과 같이 못하기 때문에 또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 삶의 질에 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암으로 의심되는 병변은 최대한 빠르게 조직 검사를 하거나 제거를 하는 것이 삶의 질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먼저 자극성 섬유종이라고 하는 그 질환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땡그랗게 깨끗하게 이렇게 섬유종이 자라 있는데요. 요런 것들은 이제 암은 아니고 평소에 자주 씹거나 뭐 이를 갈면서 자극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자극을 받아서 굳은 살처럼 점점 두꺼워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깔끔하게 제거를 하면 재발이 되지 않고, 혹시나 이제 자극을 받으면 또 재발이 될 수 있으나 암같이 나쁜 질환은 아닙니다. 네. 자, 요거는 좀 이제 무섭게 생겼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유두종입니다. 주로 이제 HPV 바이러스 6형이나 11형에 의해서 발병이 되고요. 입안에 사마귀가 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제거하면은 재발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두종이 생겼다는 것은 이제 HPV 바이러스가 이제 몸에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재발이나 또는 타인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가다실 국가와 같은 HPV 관련 백신을 맞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다실 9는 여러 가지 이제 9가지 형의 HPV 바이러스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예방 백신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자궁경부암이나 구강암을 일으킬 수도 있는 HPV 16형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가다실 국가를 함께 막고, 그리고 저런 이제 유두종이 생겼을 때는 성관계라든지 그런 타인과 직접적인 이제 체액을 교류하는 그런 행동은 피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이것도 안심하셔도 되는 질환입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빠르게 제거하시면 됩니다. 또 점액낭종이라고 하는데요. 그 혀 입술 아래쪽에 자주 생기고요. 이거는 이제 혀 입술을 촉촉하게 하고 입안을 촉촉하게 하는 소타액선이라고 하는 작은 침샘들이 있는데, 그 침샘을 씹었을 때 침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에서 점점 차면서 침이 부풀어 오르면서 생기는 낭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인이 되는 침샘을 포함해서 그 부위 전체를 깨끗하게 드러내면은 재발이 되지 않고요. 재발률이 한 30% 정도 되긴 합니다. 그 재발률이라는 것은 이제 저렇게 점액낭종을 떼어내도 안쪽에 이제 남아있는 소타액선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다시 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발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이혜니님 질문 주셨는데, 입안에 하얀 거 생기면 구내염인가요? 구내염 연고를 바르고 있는데 괜찮나요? 일단 구내염 연고를 잘 사용하시면은 보통 일주일 안에는 대부분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얀색으로 일관성 있게 생겨 있는 거는 구내염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혹시 오늘 사진을 보시면서 괜찮은 건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곤하면 구내염이 꼭 나는데 건강에는 괜찮은 걸까요? 네, 이게 피로, 스트레스, 그다음에 비타민, 엽산, 아연, 철분 이런 영양소, 하고 면역 체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관련이 있는데요. 구내염이 이렇게 자주 생긴다는 것은 몸의 밸런스가 많이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으면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또 수면 시간이라든지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 그리고 어떤 영양소가 좀 결핍된 식사를 하거나 식사량이 너무 적다면은 그런 부분도 챙겨서 건강을 이번 기회에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진혜님, 55세 당뇨가 있는 남성분이십니다. 윗 어금니 양쪽이 없는데 임플란트를 문의했더니 지금 쓰고 있는 양쪽 어금니 옆에 있는 이를 뽑아서 각각 2개씩 총 4개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치주염이 있어서 뽑아야 한다. 네, 이게 질문을 조금 나눠서 보면 일단 임플란트 쪽은 그 잇몸 상태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이가 없는 쪽을 포함해서 그 앞에 이도 잇몸뼈가 많이 내려가서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면은 그거를 남겨놓고 뒤에만 심게 됐었을 때 뒤에 임플란트가 뼈랑 잘 붙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염증이 많이 있는 치아가 바로 옆에 붙어 있다면 그 이도 제거를 하고 염증을 다 긁어낸 다음에 같이 심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엑스레이를 제가 보지 않고서는 말씀드릴 수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다른 치과를 가서 물어보시는 게 필요하다면은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곤하면 입술에 물집이 잡히는데 아무래도 헤르페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입술에 물집이 잡히면서 좀 가렵고 물집이 터지면서 또 깨끗하게 없어지고 그러다 피곤하면 또 생기고, 이런 거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그 물집일 가능성이 높고요. 보통 이제 구강 내 생기는 헤르페스는 1형인데 그런 것들도 일단 뭐 물집이 생겼을 때는 다른 분들과 타액을 교류하는 그런 것들은 피하시고 피로감을 줄이면서 그 물집이 있을 때는 아시클로버라고 하는 항바이러스 연고를 사용해 주시고, 물집이 터지고 나서는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것을 오라메디와 페리덱스 같은 연고를 사용해 주시면은 깨끗하게 없어질 겁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안심하셔도 되는 질환입니다. 네, 그리고 균열설입니다. 혀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눈바닥 갈라지듯이 쫙쫙 갈라지는 건데요. 원인은 명확하지는 않는데 이게 노화와도 관계가 많이 있고요. 또 영양 결핍, 그리고 어떤 혀나 이제 구강 내에 곰팡이균 같은 환경 변화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 사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너무 입이 마르면서 음식을 먹을 때 따끔따끔하고 불편하다, 그러면은 이제 곰팡이균을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생기면서 입안이 많이 마르고 불편해진다라고 하면 병원을 방문해 주시면 좋고요. 요것도 이제 암하고는 관련은 없는 질환인데 이제 삶의 질과 뭔가 이렇게
보이는 곳이다 보니 저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제 구강내과나 가까운 치과를 방문해 주시면은 관리 방법과 이제 균 조절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턴 클리너를 사용하실 때 그리고 저 틈과 틈 사이에 박테리아가 있는데 턴 클리너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해서 굉장히 살살 그 머리 빗질하듯이 부드럽게 양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 입을 마르지 않게 하면서 비타민 B, C 이런 멀티비타민들을 자주 드시면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익명님, 제 신경 치료한 어금니가 있는데 가끔씩 그쪽에서 통증이 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제 재신경 치료의 경우에는 원래 신경 치료가 성공률이 한 80%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럼 실패한 20%를 가지고 다시 신경 치료한 게 재신경 치료인데요. 이럴 경우에 성공률이 50% 이하로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신경 치료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을 때 또는 잘 됐다 하더라도 주변에 한 번의 신경 치료로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주변에 이제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그 뿌리들이 여러 개로 갈라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고럴 때는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신경 치료를 다시 하는 게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렇게 됐었을 때는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장님과 좀 상의를 해 보시거나 아니면 신경치료에 조금 더 특화된 과가 치과에는 보존과입니다. 그래서 보존과 전문의와 함께 상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49550님, 혀가 4-5일 정도 부은 것처럼 입안 한가득 하더니 옆면이 쫙쫙 갈라지고 구내염도 생기고 잇몸도 빨갛다. 이젠 볼거리 하는 사람처럼 턱 밑도 아프고 귀까지 아프다. 음. 네, 일단 전체적으로 요런 증상이 생기시면 나쁜 병변은 아니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붓고 불편하다 하면은 어떤 이제 바이러스나 감염 쪽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요럴 때는 병원에 오셔서 일단은 항생제 처방을 받거나 아니면 증상에 대해서 좀 원인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만 들어서는 일단 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집에 이부프로펜 같은 게 있으시면은 일단 그거 드시면서 좀 물도 많이 드시고 컨디션 조절하면서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영맘님, 어금니가 모두 금으로 쌓여 있는데 금이 살짝 같다고 씹을 때 조심하라고 하는데요. 문제 생기면 금으로 또 해야 할까요? 아, 네, 이게 사용을 좀 오래 하시다 보면은 금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찢어지거나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요런 경우에는 이제 안쪽을 먼저 제거를 해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거를 해 보고 충분한 두께가 나오면은 금이 아니라 치아 색깔로 뭐 지르코니아 같은 걸로 씌울 수도 있고요. 만약에 공간이 좀 얇고 전체적으로 이제 굳이 깎지 않고 신경 치료를 안 한 치아라면 깎지 않고 그대로 씌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금으로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어 구내염과 구강암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엔 엽상유두인데요. 혀 옆쪽을 안쪽 깊숙이 보다 보면은 안쪽에 뭔가 종양처럼 돌기돌기 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대학병원까지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언뜻 보면 이제 종양처럼 보이고 좌우 모양새가 달라서 병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건 엽상유두라고 해서 정상 구조물입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혀를 길게 내밀었을 때 안쪽에 성광유두라고 해서 또 굉장히 큰 유두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스틴 7629님. 저는 몇 년 전 잇몸 통증으로 인해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다가 구강암 내과로 전원되어 구강 편평태선으로 진단받고 치료 완료한 남성분이십니다. 1년에 한 번씩 구강암 예방을 위해 유강 검사를 하는데 요즘 혀에 하얀 게 자꾸 생겨서 사람의 증상 없는지 체크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설암이 되면은 그때는 구강암의 외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직접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구강 편평태선이라든지 혀에 하얀 게 생겼을 때 그게 곰팡이 감염이나 아니면은 뭐 설태 그런 것들이라면은 구강내과에서도 충분히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구강 편평태선 자체가 뒤에서도 나올 텐데 분류상으로는 전암병소로 분류가 되고 또 1에서 2%는 실제로 구강암으로도 넘어가는 질환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가까운 구강내과를 방문하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혀 상태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긁었을 때 좀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부분이라면은 아마 설태거나 캔디다 감염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의를 따라오시다 보면 뒤쪽에서 여러 사진들이 나오니 보고 다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병원을 자주 오시는 질환 중에 하나가 외골증입니다. 이건 질환이라기보다는 뼈가 단단하게 자라나는 증상인데요. 연세가 드시면서 좀 더 이런 증상들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있고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좀 강하게 씹는 힘 또는 이갈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주변의 뼈들이 반응성으로 자라나는 경우라고 많이들 설명합니다. 요런 뼈들이 옛날에는 이제 틀니를 하실 때 불편하면은 그때 제거하시기도 했고요. 요즘은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저 부분의 뼈를 이용해서 자가골 이식을 할 때도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외골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안심하셔도 되는 질환입니다. 네. 그리고 혀 옆이나 뺨 쪽에 저렇게 자글자글 주름이 갔을 때도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 요것도 이제 교훈이라고 해서 이를 꽉 물거나 이갈이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자국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질환은 아닌데 턱관절에는 좋지 않은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진애님, 옛날에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셨을 때 균열설이 있으셔서 잘 못 드셨어요. 물만 드셔도 쓰리다고 고생하셨는데 이것도 곰팡이의 일종일까요? 네, 이 균열설 자체는 특별히 통증을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혀가 파이다 보면은 그 사이로 곰팡이균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뜨거운 물이나 아니면은 이제 음식을 드셨을 때 굉장히 따갑다, 아프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캔디다와 관련된 곰팡이균과 관련된 항진균제를 사용하면 증상이 많이 나아지시고 또 입을 항상 마르지 않게 촉촉하게 해드리면은 훨씬 구강 환경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네, 저스틴 7629님. 네, 구강 암의 외과에서 진단을 받으셨나 보네요. 네. 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암의 외과에서 저런 진단을 받고 지금 혀에 대해서 불편감을 얘기하셨는데 이따 사진 보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과 정기 검진은 6개월 정도면 괜찮을까요? 네, 요것도 이제 환자분들마다 다르신데 입안에서 좀 피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6개월 또는 빠르면 3개월에 한 번씩 가셔서 부분 이제 잇몸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시면은 피가 6개월 안에 한 번 정도씩 나신다 하면은 그때쯤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은 꼭 스케일링을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좀 피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6개월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아까 그 균열설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백태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캔디다증입니다. 캔디다증은 입안에 살고 있는 곰팡이균인데요. 사실 저도 있고 굉장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캔디다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상 세균총의 일종으로도 구분되고요. 요런 것들이 이제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는데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연세가 드시면서 노화가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질 때 또 입이 마를 때 구강 내가 습하긴 한데 충분히 그 타액이 돌지 않고 그냥 습해 버리면은 곰팡이균이 자라기가 쉬운 환경이 됩니다. 고럴 때 이제 진균 활동이 좋아지면서 저런 백태가 많이 끼게 되고요. 저렇게 되면은 이제 혀가 음식이 들어올 때 굉장히 따갑고 아프게 됩니다. 요런 경우에는 이제 구강 내 진균 감염으로 보고 이제 항진균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왼쪽이 캔디다균이 감염된 그런 사진이고 혀에 백태도 많이 끼고 유두도 길어져서 약간 털처럼 보이게 됐고요. 또 일부는 유두가 사라지면서 저렇게 지도처럼 이렇게 섬처럼 된 모양들이 있는데 저런 것들이 항진균제를 사용하면서 오른쪽처럼 깨끗하게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요분도 이제 캔디다 활동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렇게 혀에 백태도 많이 끼고 아래쪽에는 구내염도 생겼는데요. 요런 경우에도 항진균제를 사용하면서 요렇게 깨끗한 혀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디다증 같은 경우는 진균제를 사용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고요. 이 캔디다증이 사실 60대 이후 어른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데 20-30대 캔디다증이 가끔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면역이 굉장히 억제된 상태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HIV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때도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만약에 저런 증상을 보인다 그러면은 가까운 병원에서 HIV 검사를 빠르게 해보시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본인과 타인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중능형설염입니다. 혀 가운데 저런 식으로 유두가 위축이 되면서 빨갛고 평평해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주변에 백태가 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캔디다균에 의한 변화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항진균제를 사용했었을 때 오른쪽처럼 이제 깨끗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지도설입니다. 지도설은 이제 혀에 있는 돌기돌기 유두들이 좀 위축이 돼서 저렇게 섬처럼 또는 지도 모양처럼 된다고 해서 지도설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아프지 않고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은 질환이고요. 요 지도설 중에서도 가끔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연고 치료나 아니면 캔디다균에 의한 저런 변화로 의심이 됐을 때는 항진균제를 사용하면은 많이 좋아지고 저런 지도 모양 아래쪽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라든지 요즘 피부에 많이 사용하는 그 PDRN 같은 DNA 재생 주사 같은 것을 사용했었을 때 저런 지도설들이 좋아진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료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안심하셔도 되는 질환입니다. 네. 그리고 구강백반증입니다. 구강백반증은 40대 이후 특히 중년 남성에게 호발하고요. 100명 중에 한 뭐 1-2% 1에서 3% 정도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흡연, 음주, 곰팡이균, 그다음에 자극, 쓸리거나 이렇게 상처가 났었을 때 이런 증상들이 잘 생길 수 있고요. 저거는 이제 벗겨지지 않습니다. 저거 자체가 이제 하얗게 각질화된 건데요. 사실 구강내는 각질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각질화가 됐었을 때는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라 약간 비정상적인 세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백반증으로 진단이 된 경우에는 10년 이내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10%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이제 보인다면 이 부분은 1년에 한두 번씩은 가서 체크를 받아야 되고요. 백반증이 위험해지는 순간은 저 백반증의 범위가 넓어지거나 저 하얗게 된 부위의 두께감이 두꺼워질 때 그리고 저 하얀 부위에 뭔가 빨갛게 울긋불긋한 다른 색깔들이 들어올 때는 바로 가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병소가 백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소는 저희가 위험한 병소로 보고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 요거는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죠. 10명 중에 1명은 이제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으로 고생을 하시고요.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사실 유전적인 부분보다도 피로나 스트레스 요런 것들이 관련이 많고 영양소 결핍도 관련이 많습니다. 호르몬 이상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는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리 주기에 따라서도 많이 생기고 또 치약의 어떤 화학적 성분들 특히 구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좀 자극적인 성분을 쓴 치약들을 썼을 때 구내염이 잘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 방법은 이제 자극이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해 주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보충을 해 주고 피로는 좀 쉬어 주면서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를 썼었을 때 빠르게 제거를 할 수 있고요. 아까 이제 구내염이 좀 자주 생긴다고 하신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이 오라메디나 페리덱스 같은 구내염 연고를 이렇게 발랐을 때 자기 전에 바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르고 이렇게 하루에 2번 이상 바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연고를 잘 썼을 때 보통 3에서 일주일 정도면은 낫는 것이 이제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외상 요인이 있으면은 거기에 계속 쓸리면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아프타성 구내염은 일주일을 연고를 잘 사용했을 때 일주일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방도 가능한데요. 좀 구내염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생기기 전에 왠지 좀 구내염이 날 것 같은 느낌을 아세요. 그런 부위에는 미리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 페리덱스 같은 것들을 조금 소량을 짜서 미리미리 발라놓으시면은 그 부위가 안 얼거나 헐더라도 얕게 헐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크게 불편하지 않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요런 부분들이 이제 아프타성 구내염들이고요. 저쪽도 이제 저런 부위에 생기는 아프타성 구내염은 그 날카로운 보철물, 특히 치아가 날카롭거나 아니면 예전에 만든 보철물들이 깨지거나 날카로워졌을 때 쓸리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것도 안심하셔도 되는 질환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외상성 궤양인데요. 요거 자체는 이제 암은 아닌데 지속적으로 계속 자극을 받게 되면 만성적인 그 자극에 의한 세포의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요 환자분의 경우에는 80 세가 넘는 환자분이신데 저기 아래 치아가 딱 2 개만 남아 있으셨고요. 파킨슨 질환이 있으셨기 때문에 혀를 계속 돌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저 부위가 계속 쓸리다가 헐게 되신 거고요. 나중에는 점점점 커져서 요렇게까지 커지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 치아를 틀니를 그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계셨던 치아라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치료를 하기 위해 저 부위에 쓸리지 않게 뭔가 이렇게 얇게 막도 만들어 드리고 어떤 장치로 보호를 해 드리고 이러려고 했는데 어 점점 더 커지고 이러다가는 이제 암으로도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 판단이 되어서 어머님께는 죄송하지만 발치를 말씀드리고 치아를 제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저런 이제 위험 요소가 있을 때는 저 위험 요소를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른 치료 방법을 이제 틀니를 사용하시게 수 없게 됐지만 다른 치료 방법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좋기 때문에 발치를 했고요. 또 사실 이제 저 파킨슨 병이 계신 분들은 어떤 그 행동 자체를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학적으로 잘 조절하면서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도 저렇게 쓸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틀니로 가고 최대한 틀니를 빼놓으시는 방향으로 치료를 했던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치아나 보철물이 있었을 때는 또 그 부위에 저런 파킨슨 병이 아니더라도 자주 쓸리시는 그런 게 있다면은 그거는 꼭 제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요것도 이제 계속 쓸릴 수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편평태선입니다. 아까 이제 환자분 한 분께서 질문을 주셨던 부분인데요. 편평태선은 우리 몸의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세포가 저런 입안에 있는 피부 점막들을 적으로 인식해서 가서 공격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공격을 받은 피부 점막들은 어 뚫리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하얗게 두꺼워지기도 하고 좀 자극을 많이 받은 데들은 빨갛게 되기도 하고 저런 식으로 이제 형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게 암이 아닐까.'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실제로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만 대부분은 잘 관리를 했었을 때 저 상태에서 꾸준히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은 질환이고요. 유병률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에서도 한 0.5에서 1% 정도 되고요. 자가 면역 질환들은 보통 여성분들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 2배 정도 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이제 완치는 어려운 질환입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세포가 한번 저쪽을 적이라고 인식해 버리면 그 부위는 계속 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어떤 스트레스 환경이 생기거나 아니면 몸에 뭐 어떤 급격한 변화가 있거나 그럴 때는 저 부분을 가서 자꾸 공격하고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부위에 이제 페리덱스 같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잘 써 줘서 항상 달래 줘야 되는 입안의 아토피와 비슷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그 PDRN이라고 해서 피부과에서도 많이 쓰는 이제 피부 재생 주사 성분인데요. 저게 이제 DNA 주사라고 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조직 재생을 돕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피부과 논문들을 보면은 저런 PDRN 주사를 피부에 생긴 편평태선에 적용을 했었을 때는 꽤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있어서 구강 내에서도 편평태선이 있었을 때 저런 PDRN 주사를 하면서 경과를 보는 환자분들이 요즘은 꽤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전환병소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저 병소들이 저 상태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 범위가 점점 늘어난다든지 저 붉은 부위가 점점 커진다든지 아니면 만져봤을 때 좀 덩어리감이 느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예전에 조직 검사를 하셨더라도 빠르게 다시 가서 조직 검사를 해 봐야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이제 구강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강암의 주요 원인은 저렇게 흡연, 음주, 외상, 바이러스 영향결핍, 유전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요. 특히 흡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요인입니다. 이제 흡연은 니코틴, 타르 이런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 이제 복합돼 있죠. 그다음에 뜨거운 열기까지 그게 화합물들과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구강암이 걸리신 환자분들의 90%는 흡연 경험이 있거나 흡연자일 정도로 흡연은 구강암과 굉장히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DNA 돌연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도 5배 이상 높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흡연을 이제 음주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은 3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음주도 이제 입안에 굉장히 다양한 화합물이 들어오면서 구강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구강암에 높은 기여 요인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그 술 중에서도 독한 술들, 30도 이상의 독주들은 구강암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음주 그리고 흡연이 동반된 음주 상황 이런 것들은 구강암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상, 입안에 상처를 낼 수 있는 그런 외상 부위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빠르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HPV 바이러스나 HIV 바이러스들도 면역 체계를 바꾸면서 또 이제 정상적인 DNA의 활동들을 변형시키면서 암에 기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영양결핍, 영양결핍 같은 경우도 이제 몸에 충분한 에너지가 들어왔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몸이 잘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되면은 이제 우리 몸의 방어 체계가 무너지면서 구강암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고 유전적인 요소는 굉장히 큰 기여 요인입니다. 네, 자광신님, 3일 전부터 아랫입술 안쪽에 멍울이 크게 생겼습니다. 무슨 증상일까요? 만약 그 생기신 멍울이 아까 보여드린 사진 중에 그 점액낭종과 비슷한 사진이라면은 점액낭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멍울이 만져봤었을 때 뭐 특별히 불편감이 없고 좀 말랑말랑하고 이제 뭐 크기 변화가 이렇게 터트릴 수 있고 다시 차오르고 그렇다면 점액낭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승현리님, 베체트병이랑 다른 구내염이랑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정밀 검사를 해야 하나요? 네, 베체트병은 이제 구내염과 그다음에 포도막염, 그다음에 성기 부위의 염증을 같이 동반하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고요. 정밀 검사는 혈액 검사를 포함해서 이제 안과 쪽에서 검사를 같이 해봤을 때 베체트병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구강암 진행 시 주요 신체 증상입니다. 암이란 질환 자체는 무한분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에너지를 굉장히 끌어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가 급격히 일어날 수 있고요. 또 그런 에너지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근육도 많이 분해를 해서 쓰게 되면서 근육도 많이 위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구강암은 이 구강 구조의 특성상 이 혀의 움직임이라든지 구강 구조물의 움직임들이 둔화되면서 발음 곤란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주변에 신경을 타고 좀 퍼지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구강암이 생겼을 때 입술이라든지 이런 부위에 감각 이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혀 안쪽, 혀 바닥 쪽에도 구강암이 잘 생기는 부위인데요. 이런 부위에 생기게 되면 이제 호흡 곤란이라든지 뒤로 그 삼키는 연화 곤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구강암의 특징은 이렇게 자극을 했었을 때 불완전한 혈관들이 많이 자라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출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에 의한 출혈이 아니라 뭔가 이제 잇몸 부위가 아닌 부위에서 출혈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건 빠르게 가서 검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인 암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상 이제 착한 놈, 나쁜 놈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입안에 이제 구내염 같은 게 생겼을 때는 보통은 1, 2주 안에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나쁜 것들은 이제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치과 대학에서 배울 때 2주 이상 지속되는 구강 내 염증은 구강암을 의심해라라고 이제 교육 받을 정도로 2주 이상 지속되는 구내염은 이제 나쁜 놈일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 구내염 같은 경우는 사실 입안에 아프타성 구내염 작은 것만 나 있어도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쁜 놈 같은 경우에는 구강암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구강암으로 의심되는 그런 병소의 경우에는 상당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안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는데 입안에 뭔가가 염증처럼 나 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위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내염 같은
좀 착한 놈들의 경우에는 경계가 뚜렷하고 모양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매끈합니다. 네, 나쁜 놈들은 이제 울퉁불퉁하고 경계가 흐릿흐릿하고 뭔가 색깔도 밑에 있는 색깔도 얼룩덜룩하게 여러 개가 뭔가 섞여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착한 놈들의 경우에는 흰색이나 그와 유사한 비슷한 색깔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뭔가 색깔이 많이 섞여 있다 그러면은 안 좋은 것으로 보는 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촉감도 아까 이제 입술 그 옆쪽으로 뭔가 이렇게 자라나셨다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만져봤었을 때 말랑말랑하면은 이거는 이제 착할 가능성이 높고요. 딱 뭔가 만졌는데 덩어리감이 느껴지고 그 덩어리감도 그 매끈매끈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그 울퉁불퉁한 느낌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강암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 불완전하게 자라 들어오다 보니까 또 에너지를 굉장히 쓸어 담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혈관이 많이 자라 들어오면서 덩어리감이 생기는데 그러면서 출혈이 많이 나타나고요. 만졌을 때 쉽게 피가 나고요. 그리고 불완전한 세포들로 거기가 구성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썩은 세포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런 암의 특징을 가지고 다음 사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첫 번째 봤던 사진입니다. 이 환자분은 암으로 진단된 분이신데 좌측 혀 하방 쪽이었고요. 보면은 흰색 병소와 또 약간 붉은색 병소, 그 다음에 궤양이 함께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에서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저 부위를 만졌을 때 살짝 덩어리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덩어리감이 있다는 거는 그 암세포가 자라나기 위해서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준비를 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혈관도 막 자라 들어오고 에너지를 쓸 만한 베이스 캠프를 차린 그런 이제 흔적이 덩어리감이기 때문에 저렇게 만져봤었을 때 약간의 덩어리감이 느껴지면서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을 때는 지금 사실 사진만 봤었을 때는 약간 편평태선이랑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저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빠르게 해보는 것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네. 그리고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왼쪽 뺨 부위에 저렇게 뭔가 그 유두종처럼 생긴 증상이 있었는데요. 저게 이제 요렇게 깨끗하게 생긴 섬유종과는 전혀 다른 게 보시면은 어 굉장히 조직들이 모양이 굉장히 좀 울퉁불퉁하고 깔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잡아뜯으면은 쉽게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주변으로도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불완전한 세포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잘못 떨어뜨리면은 저 떨어뜨린 그것만으로도 주변으로 암세포가 좀 더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구강암 외과로 보낸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어 요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제 편평태선이 점점 암으로 이행되는 전환되는 그런 시기의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편평태선 처음에는 깔끔한 편평태선 증상이었는데 점점 이제 얼룩덜룩한 부위가 넓어지면서 저 하얗게 된 부위가 점점 퍼지는 그런 증상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편평태선은 하얗게 된 부위가 약간 깔끔한 느낌이 있는데 저 이제 환자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렇게 닦으면은 닦여 나오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병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조직 검사를 했고 암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구강암외과에서 수술을 들어갔던 케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 환자분의 경우에도 단순 치주염으로 이제 알고 계속 잇몸 치료를 받으셨던 분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출혈이 지금 굉장히 쉽게 나타나면서 주변에 피부들이 하얀색과 빨간색 평소가 섞여 있고 얼룩덜룩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엑스레이 상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뼈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런 경우에는 잇몸 치료를 받는 그 행위 자체가 암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혼재가 될 경우에는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일단 구강암 외과에서 조직 검사를 해보고 나서 좀 다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치주염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치과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판단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사람인데요.
보시면은 혀 위쪽으로 저렇게 하얀색이 뭔가 깨끗하지 않은 모양으로 얼룩덜룩 나타났고요. 그 아래쪽으로 빨간색 병변이 있고 저분도 혀가 점점 둔해지고 약간 덩어리감이 생기는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빠르게 구강암의 외과와 이제 협진을 해서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체크를 해보면은 구강암 이런 나쁜 놈으로 의심이 되는 것들은 일단은 2주 이상 지속이 되면서 생각보다 병소의 사이즈가 있지만 아프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계가 흐릿하고 좀 울퉁불퉁하면서 얼룩덜룩할 때 뭔가 깔끔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는 구강암을 굉장히 크게 의심해야 되고요. 또 안쪽을 만져봤을 때 그 안쪽에 덩어리감이 느껴지면 요거는 굉장히 빠르게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구강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까요? 일단 구강암이 흡연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금연은 이제 구강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상 연세가 이제 50대, 60대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건강들을 위해서 이제 금연을 꼭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구강암은 관련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주도 이제 적당한 음주가 필요한데 이제 독한 술을 반복적으로 마시면서 특히 흡연까지 같이 하셨을 때는 구강암의 발병률이 15에서 30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해서 그 항산화 물질 그리고 여러 가지 비타민들, 비타민 B, C는 잇몸을 구성하고 점막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런 신선한 채소와 과일, 또 종합 비타민 같은 것들을 챙겨 드시는 습관이 구강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치아, 잘 맞지 않는 틀니, 그다음에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상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구강암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여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 주시거나 이렇게 잘 맞춰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구강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제 강의와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 치과와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광심님, 점액낭종 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점액낭종은 보통 이제 구강내과나 구강외과에서 그 제거를 많이 하는 질환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제거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문헌상으로는 한 30%의 재발률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그 타액선을 다 제거를 하는데 조금 남아 있으면은 그 소타액선들이 다시 침을 만들어내면서 또 점액낭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한 10% 정도 안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가까이 계신다면 저희 병원 쪽으로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내염이나 구강암 같은 경우는 삶의 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적을 때는 빠르게 발견하고 좀 빠르게 제거를 하면 삶의 그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굉장히 예후가 좋은 암이 될 수 있고요. 사이즈가 좀 자라다 보면은 그 크게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혀의 한 3분의 1 정도가 제거되거나 이렇게 되면 발음이나 삼키거나 이런 데 삶의 질에 굉장히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사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좀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그렇게 판단이 되셨을 때는 가까운 치과 또는 구강암의 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